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있었던 주요 뉴스를 모아서 정리해보는 이슈가 있는 금요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네. 앵커님께서 혹시 파산, 지옥, 살인 앞에 같은 글자가 붙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글자 앞에 바로 간병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데요.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이제 간병비를 감당하다가 파산을 한다. 간병비의 지옥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리고 간병비를 감당하다 못해서 가족을 스스로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간병비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자신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 고령 인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간병비는 개인 부담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가 2년 연속 10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10조 원, 10조 원, 10조 원이면 앞으로 한 40조 원의 간병비가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얼마나 쓰기에 그런가 하실 텐데 보통 7만 원에서 하루에 입원 환자 한 명당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부터 하루에 15만 원 이상 간병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하루에 1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간병비로만 지출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간병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를 했을 때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걸 다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좀 이런 걸 좀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치료의 모든 단계마다 간병을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게 됐는데요. 이 대책은 3가지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간병인이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제 간병까지 함께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는 경증 환자 위주로 환자를 받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한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경증의 환자들만 주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의 환자들이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하게 되면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간병비의 5분의 1 수준이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 대신 환자를 돌보는 이 간호 인력을 많이 늘려서요.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8명당 환자 8명당 간호조사 1명을 제공하는 그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지금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에 45곳 그리고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간병비 부담을 10조 원, 10조 원, 10조 원, 40조 원에서 10조 원을 좀 줄여보자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현재 2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걸 이제 400만 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가면 이 간병비를 개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요양병원 10곳에다가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한 겁니다. 간병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본인 부담이 20-30%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시범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퇴원하고 집에 있어도 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데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시군구에다가 재택 의료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다 이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인력과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또 해결책도 좀 제시하면서 내놓은 대책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데요. 간호조무사를 이제 정부에서는 3.3배로 늘려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같은 경우에 지금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경우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거든요. 그래도 좀 부담이 줄겠네요, 간호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간호사를 지금보다 2명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예. 건데 환자 2명당 간호사의 그 인력이 확충돼야 된다는데 요거가 이제 좀 의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간호조무사의 인력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간병비 부담을 11조 원 정도 연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간병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2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재정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는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시범 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 재정이 이제 고갈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 만약 이걸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예산 확보 방안을 좀 마련해 가면서 이 대책을 네. 좀 잘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소식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죠? 네, 35년 만에 국가 책임 이건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련된 거죠? 네, 국가 그렇습니다. 책임이 인정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건인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1975년에 형제복지원은 불황아들을 수용한다라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이 납치가 돼서 국가의 그 적극적인 개입 아래서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이 강제 수용이 돼서 인권 유린이 자행됐던 사건이었는데요. 75년부터 86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87년에 수용자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설립자인 박인근 씨는 횡령죄로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벌써 4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미성년자들이 많이 수용이 돼 있었고 폭행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재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국가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 아래 인권 유린 사건이 벌어졌다. 86년까지 3만 8천 명이 입소를 했고요. 예. 657명이 사망했으며 강금, 폭행, 성범죄 같은 범죄가 일상화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었는데요. 예. 재판부가 우선 강제 수용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재판장이 사과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재판부가 이런 말을 했고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이번 소송에 26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8천만 원에서 11억 원까지 예.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국가 배상액이 정해져서 146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 뭐 나이도 많이 먹었을 거고요.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기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잇따랐고요. 아주 오랫동안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이채식 씨가 어제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예. 하면서 이제야 알아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반응을 했고요. 어제 재판에 참여했던 피해자 일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서 가입을 해서 피해상을 알리려고 하고 삭발도 하고 국회 찾아가서 농성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요. 네. 특히나 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임료도 안 받고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님께 감사한다.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피해자들의 삶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항소하게 되면 이게 더 길어지게 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건 87년인데 50여 년이 다 돼서야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첫 번째로 나왔었는데 만약에 더 2심과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더 시간을 더 길어지게 끌게 되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였는데 예. 이제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달라는 요청을 피해자들이 했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요청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키워드 네. 한번 살펴보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미스 프랑스의 쇼컷입니다. 이건 뭐 프랑스 미인 대회 얘기인가요? 짧은 단발머리, 짧은 쇼컷 머리가 무슨 예. 죄가 있을까요? 미인 대회 수상자 같은 모습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헤어스타일이 좀 남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예. 미스 프랑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신 미스 프랑스는 굉장히 예. 짧은 숏컷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미스 프랑스가 20살에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이브 질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네. 근데 프랑스 누리꾼을 중심으로 이브 질이 미스 프랑스에 그 당선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전에 미스 프랑스는 보통 우리나라에도 미스 코리아 머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찰랑거리는 긴 원장님 머리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런 머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글래머러스한 곡선형의 몸매를 갖고 있지 않고 약간 마른 듯한 몸매를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예. SNS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스입니까? 미스터입니까? 미스 프랑스의 미의 기준이 폭락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관용의 나라 프랑스 아니에요? 어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이런 그렇죠. 평가들이 나올 수가 있죠? 예, 네. 1921년에 미스 프랑스 대회가 시작을 했다는데 예. 저 짧은 머리에 미스 프랑스가 탄생한 10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미의 기준과 맞지 않다는 일부의 의견들이 있는 건데요. 누리꾼들이 이번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심사위원단의 성향입니다. 예. 미스 프랑스를 뽑을 때는요, 온라인으로 투표도 하고요, 심사위원들이 심사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뽑힌 이브 질의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에서는 심사위원단 투표에서 1위를 하게 됐는데 심사위원단이 전부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라인 투표에서 3위를 한 이브 질이 심사위원단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이 돼서 이번 대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을. 문제가 지금 프랑스 내에서 약간 정치적 논란과 결부돼가지고 네.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논쟁이? 예.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논란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네. 있는 부분인데요. 논란이 얼마나 시끄러우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데 네. 머리카락이 짧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허브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인들도 2023년에 프랑스는 여성에 대한 존중을 머리카락 길이로 존중하냐. 예. 우리는 여성의 모든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로부터 이미 폭력을 겪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본인은 우리는 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에 익숙하지만 나는 짧은 머리에 좀 더 중성적인, 좀 더 남성적인 외형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이 미스 프랑스에 당선된 것은 다양성에 대한 승리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이번 주 화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